그러면은 이제 86페이지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제 3대 거장 3명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뭐 사람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자, 그래서 86페이지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러니까 16세기에는 16세기니까 이제 1500년이죠. 그죠? 1500 몇 년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미술의 주도권이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로마와 베네치아로 옮겨갔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피렌체의 3대 거장 뭐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죠? 마사초, 도나텔로, 브루넬레스키 이렇게 봤었고요. 보티첼리까지 봤었고요. 이제는 로마와 베네치아. 그러니까 좀 더 크고,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교황령이죠. 그죠? 교황령이니까 아무래도 교황은 그래도 돈이 많죠. 그죠? 각 지역에서 다 11조 이런 걸 받은 게 다 그쪽으로 모이니까요. 그다음에 베네치아도 엄청나게 커다란 이탈리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그런 상업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이 회화와 조각에서 유례없는 걸작들을 생산했고 그들의 작품은 엄격한 구도와 완벽한 비례, 원근법 등 르네상스의 기법을 총망라하여 회화 발전의 정점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 1500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하이 르네상스라 그래요. 그냥 하이, 영어로는 그냥 하이 르네상스, 그러니까 높은 르네상스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시기에, 그죠? 그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100년 전에, 그죠? 100년 전, 150년 전에, 100년 전이나 되죠. 그죠? 흑사병이 쫙 돌았고, 그죠? 흑사병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쪽 인테리어 업자에서 붐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그죠?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그것이 이제 한 1세대, 2세대, 이제 한 3세대쯤에 아주 천지적인,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흑사병으로부터 발전된 그런 이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요. 또 그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는 거는 각 도시 국가들끼리 경쟁심, 그죠? 그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경쟁심이라는 게요. 경쟁.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에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작가들을 보면은요, 이탈리아 그 당시 작가들을 보면은요, 사실 그거랑 비슷해요. 왜 고대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왜 그죠? 공자나 맹자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각 군주들이 자기네 나라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인들을 이렇게 막 초빙하는 거잖아요. 지식인 내지는 유명한 인사죠, 그죠? 명사들을 초빙해서 우리나라의 명성도 날리고, 그죠? 자문관 겸 또 거기에 또 딸린 식객들, 그죠? 식객들이 또 어떤 인재풀이 되는 거고요, 그죠? 등용해서 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좀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 상당히 개인화가 됐지만은요, 꼭 그건 아니죠. 움직이면은 어떤 하나의 공방 같은, 그죠? 집단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집단이, 어디에서, 그런 집단들 불러서, 또 어떤 일종의 사업을 일으키는 거지, 그죠? 아주 멋진 거를 만들고, 그런 경쟁심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대빵은 아무래도 교황이죠, 그죠? 교황이 돈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딱 부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커다란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용어는 다방면의 재능이 있는 지혜로운 인물을 가리킨다. 이런 인간의 전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르네상스형 인간,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교육할 때도 르네상스형 인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 창조 경제 시대에는 르네상스 인간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융합교육을 많이 얘기할 때, 그죠? 한 분야만 파는 것보다는 다방면에 이렇게 교양을 습득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호모 우니베살리스,
그러니까 유니버설,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적이라는 게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다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편인 또는 만능인.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죠?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그 뒤에 그 뭐 알프레드 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죠? 정말 뭐 이것저것 다 해요. 르네상스형 인간이라는 게 이런 용어가 그 시대부터 있었던. 아니 그렇지는 나중에 붙인 거죠. 나중에 예. 그 시대는 없었죠. 예. 라틴어로 붙여놨길래. 그 라틴어로 계속 쓰죠. 그쪽 사람들은 그죠. 왜? 그 나중에도 학문적인 용어는 괜히 쓸데없이 라틴어를 쓰잖아요. 아직까지 왜 종 분석할 때도 그죠. 생물종을 얘기할 때도 뭐 호모 사피엔스. 졸업 연설 같은 걸 대표 라틴어예요. 그죠. 라틴어로 그런 이제. 호모가 인간이라는 뜻이니까 인간. 그냥 휴먼이라는 뜻이에요. 휴먼. 호모 해도 예, 호모가 이제 그 같다는 뜻도 있지만 접두사로는 그죠? 이거 뭐 인간 이제 휴먼이라는 뜻, 휴먼 그냥 영어로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라틴어를 계속 쓰죠. 그 뒤에 이제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탁 멋지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라틴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우리는 그 미술가, 예술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술가라기보다는 그 당시 어떤 지성인, 그죠? 지성인 내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조언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더 유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레오나르도는 그 핸섬한 용모와 지성, 매력으로 인해 국제적인 명성을 날렸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이제 막 초대를 했다는 거죠. 그의 매력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던 동시대인들은 이 키가 큰 금발의 사내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의 몸놀림은 우아함 그 자체이며 그의 재능은 너무나 뛰어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해버린다. 금상첨화로 레오나르도는 신과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재기발랄한 화술로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쓰고 있다. 어쨌든 뭐 이런 뭐 칭송이 많은데요. 정말 우상이었겠다마다 지금의 우리가 아는 얼굴 저거잖아요. 젊은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젊었을 때 맨날 저 얼굴만 나오죠. 늙은 얼굴 그죠? 얼마나 잘생겼나 보죠. 젊었을 때는. 근데 또 레오나르도는 그 출생이 근데 그 뭐지 저거로 말하면 사생아였죠. 사생아 출신이었습니다. 사생아. 뛰어나는 사생아들 많죠. 사생아들이. 이제 뭐 유럽의 결혼 제도라는 게 일종의 정략 결혼 이런 게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죠? 사생아라 그럴 뿐인 거지. 사실은 뭐. 예. 그런 게 많으니까 진짜 좋아하고 이런 그 관계 결합은 사생아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맞아요. 그 결혼하고 그 저건 다른 거죠. 그죠? 좀 잘생겼나? 보통 보면 예쁜 여자랑 할 거야. 그럴 수 있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비슷해. 초기에는 비슷했던 거 같고 공자도 사생아잖아. 그렇죠, 맞죠. 다 그런 식인 거죠. 아니지만 어쨌든 두 번째 그런 식인 거죠, 그죠? 이렇게 뛰어나다니 좀 대단하다. 그리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기원전 한 5세기에서 4세기 그 다음에 뭐 요 중세 와서는 요 르네상스 시기 근대 오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일정하게 천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가 변동 심한 시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받침이 되는 시기 그런 게 겹치면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원전 4세기에는 뭐 어땠나요? 그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4세기 조금 전부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시기 있잖아요. 뭐 조금 더 올라가면 밀레토스 학파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어떤 그 사상이 시작되는 그 시기도 동방에서부터 문명이 서쪽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상업도 굉장히 많이. 그죠, 상업적으로 번성했죠, 아주. 그죠? 그리스가. 그다음에 이동도 많아지고, 사람이 이제 뭐 견문도 넓어지고, 듣는 것도 또는 배우는 것도 이전 시기보다 다른 그 일정한 그 자기 울타리에 있던 지식의 틀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자극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확 커지나요.
보면 이 르네상스 시기도 그런 어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죠, 그죠. 어쨌든 외부 문화와 이렇게 만나면서 되는 게 크죠. 사회 변동 시기라는 것도 있고요. 변동이 물리학 발전 그리고 막 늘어날 때는 인구요? 그죠. 인구도 연관이 되죠. 인구도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폭발하면서 그렇죠. 근데 제 말씀은 이게 이렇게 10명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퍼센트 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이제 뭐 10명 중에 1명이 천재다. 그럼 100명 중에는 10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퍼센티지인데 이게 인구가 많이 나으니까 그냥 똑똑한 애들도 많아진 게 아닌가. 그거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6세기에 폭발적으로 지적 역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7, 8, 9세기 이렇게 넘어올 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일정한 그건 유지를 하거나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작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받는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지적 상상력, 인간은 사실 보는 것 그대로 그걸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자기 상상력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지적 능력이 확 늘어나요. 아니면 갑자기 많아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니까 다 그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쟁도 있고 또 경쟁 속에서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사실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우리 유발 하라리도 배웠지만요, 그죠? 그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지적으로 이렇게 그죠?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해요. 협력적 네트워크가 여기 다 혼자 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사실은 레오나르도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다 그 배경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비잔틴이 망하면서 그쪽 지식인이 모이고 이러면서 그쪽 이탈리아로 모이고 또 교황이 또 이런저런 사람들 모으고 그러면서 그 네트워크가 작용하면서 커지는 거고 또 이후로 이제 크게 폭발하게 되는 거는 그거죠. 그 이제 그 인쇄술의 발명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예전에는 뭐 배우려면은 찾아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배우고 자기가 어떤 독창적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구텐베르그 혁명이 그래서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충격은 오늘날 인터넷보다 뭐 몇십 배 이상으로 봐야 돼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50년 동안 찍은 책이 그 앞에 인류사 몽땅 만든 책보다 뭐 몇 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구텐베르그 혁명 이후에 50년 동안 뭐 50년 동안 그때 손으로 찍은 그 책이 인류가 만든 책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 앞에 그 전에 그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제 크게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창조성이 막.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뭐 단순히 예술가라기보다는 정말 모든 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또한 비행에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항상 비행에는 관심이 많았죠. 이거 인류의 오랜 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거. 그죠? 자유롭게 정말 오랜 꿈이죠. 그래서 세상에 갇힌 새를 볼 때마다 주인에게 돈을 주고 새를 풀어주곤 했다. 그래서 그는 노트에 새의 퍼덕이는 날개짓을 스케치하면서 의외로 솟구쳐 오르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비행 장치를 고안했다. 그래서 그는 노트에 나는 기적을 창조하고 싶다고 쓰고 있는데 뭐 산을 움직이는 기계 장치, 뭐 낙하산, 헬리콥터, 뭐 장갑차, 종 모양의 잠수함에 이르는 그의 발명품들, 뭐 물론 스케치죠, 그죠? 그 스케치를 보면 그의 이런 야망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왼쪽을 먼저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들 유명하시죠? 그죠? 이런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이 스케치 다빈치가 남긴 엄청난 그 노트, 그 왼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자궁 속 그 해부를 통해서. 그래서 레오나르도의 풍부한 상상력은 그의 노트에 있는 수천 점의 스케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관심사는 해부학, 건축공학, 천문학, 수학, 자연사, 음악, 조각, 건축회화 등 여러 방면에 이르고 있어 그는 역사상 가장 다방면에 걸친 천지를 일컬어진다. 비록 이 노트가 후대의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과학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지만 레오나르도는 다음 세기 수많은 발명과 발견들을 앞질러 일으켜내었다. 그는 운하를 설계했고 중앙난방시설을 고안했으며 늪의 물을 빼내는 방법과 혈액순환에 대해 연구했고 인쇄기와 망원경, 휴대용 폭탄을 발명하기도 했다.
혈관에 대한 그 연구를 보면 그는 하비보다도 100년 전에 혈액순환의 법칙을 발견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최초로 비행기계를 고안했고 인체의 내부 구조를 처음으로 그림을 통해 설명했다. 자궁에 있는 태아를 그린 스케치는 너무나 정확해 오늘날 의과대학 학생들의 발생학 교재로 교재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그냥 교재에 이제 실린다는 건 정도입니다. 교재에 실릴 정도로 이런 샘플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들 알려진 그런 유명한 얘기죠. 다빈치가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빈치가 남긴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작업은 안 한 거지. 실제 만든 것은. 실제는 온갖 생각만 하고 사람들 만나서 사교하고 떠들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품을 별로 완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른쪽 다시 오셨어요. 오른쪽에 계속 읽던 부분.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또한 누구보다도 예술가는 천재라는 개념에 걸맞은 인물이었다. 근데 예술가는 천재라는 이 개념은 이거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죠? 이 예술가는 천재라는 이런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물론 예술가라는 개념도 없었죠. 그전에는 계속 제가 맨 처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술가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실내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고급 장인들 정도였지 예술가라는 이런 개념, 천재의 산물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건 19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다. 그래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술가는 천한 일을 하는 장인에 불과했으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는 육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쓰기 때문에. 그죠? 손을 써서 하는 일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층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예술의 정신적인 면과 창조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왕이나 신과 같은 지위까지 격상시켰다라고 돼 있지만은 이제 예술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빛나는 재능에도 한 가지 흠이 있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동시대의 화가 바사리는, 이 바사리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당시에 그 최초의 미술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술사라고 하지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의 미술가들에 대해서 누구는 어땠고 그런 걸 쭉 이렇게 책으로 쓴 그런 최초의 미술사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리는 레오나르도를 변덕스러운 인물로 칭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관심사가 너무 다양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채 다른 작품에 착수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문받은 재단화를 남겨놓은 채 아드리아해로 조수의 움직임을 관찰하러 갔고 거기서 산사태를 방지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시기였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한 사제는 레오나르도는 과학 실험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붓을 쥐고 있을 틈이 없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문을 했는데 주문하는 일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생전에 20개의 작품밖에 제작하지 못했다. 근데 20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는 게 15개? 라고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레오나르도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레오나르도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또 나중에 가피라고 이런 식으로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개? 어쨌든 자기 입으로는 한 요 정도 했다고 말하니까요. 나는 한 20개밖에 못했다. 그래서 그는 75세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사망했는데 근데 이 책에 자꾸 숫자가 맨날 틀리는데 이게 67세입니다. 67세. 아니 저 위에 그 연도를 보면 나오는데 이걸 왜 틀렸지? 75세가 아니라 6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67세. 67세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사망했는데 죽기 전까지 프랑스와 1세 그 당시 프랑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말년에 이 프랑스와 1세가 이제 레오나르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저명한 인물이니까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는데 이제 프랑스 왕이 그래도 프랑스의 국가가 크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우리 좀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레오나르도가 자신의 그 당나귀 이제 노새인지 거기다가 저 모나리자. 그죠? 이 모나리자 그림과 그림 한 세 개 정도 자기가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그림 한 3개를 싣고 당나귀인가 노새를 타고 이제 프랑스와 1세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엄청 기뻐했다 그래요. 아주 저명한 명사가 이제 우리 궁정에 들어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한 일은 없어요. 쓴 것처럼 프랑스와 1세의 궁전에서 봉사했으며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왕과 담소하는 것뿐이었다. 그냥 조언 듣고 얘기해주고 그죠?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빈치가 야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그 프랑스 공전에서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이제 결국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신과 인류의 뜻을 거슬렀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룩한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유명하긴 엄청 유명하고 뭐 자기의 개인 노트도 이렇게 남기고 물론 개인 노트를 이걸 뭐 출판용으로 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19세기에 발견됩니다. 19세기에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고 어쨌든 이름만 그렇게 남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이름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죠? 실제 남긴 작품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이 워낙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까지도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모나리자가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게 된 거예요. 이 프랑스 왕한테 준 겁니다. 자기를 불러줬는데, 이제 자기는 줄 게 없잖아. 그죠? 뭐 새로 그리기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십시오. 선물로, 모나리자를 그 프랑스 왕한테 준 겁니다. 자기가 나이 들어서요. 주문받아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문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받아, 우리 좀 이따 모나리자 상세히 보시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피렌체 상인이, 부유한 상인이 주문해가지고 그린 건데, 근데 왜 계속 갖고 다녔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알 수 없는. 그래서 뭐 썰이 많습니다. 이제 주문자가 받기를 거부했다는 썰부터 많은데요. 근데 아마도 이게 레오나르도의 그 완벽주의적 기질. 그런 게 있죠. 예, 완벽주의. 예, 자기 생각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항상 그랬어요. 다른 작품들도. 그래서 막 미완성으로 남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필해서 완성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완벽주의적 기질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또 다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림을 계속 고쳐 그렸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은요. 여기 나오나, 여기? 이거 눈썹을 그렸다가 또 나중에 지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렸다가 지우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완벽주의적 기질. 원래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계속, 이게 다 된 게 아니다. 라는 거 말하고, 이게 계속 갖고 다닌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다빈치가 자기가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손으로 그린 너무나 유명한 자화상이 있고요. 사실 이 그림도 상당히 유명해요. 여기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기 흰 수염 이렇게 해서 죽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앵그르가 그린 레오나르도의 죽음입니다. 앵그르도 유명한 사람이죠. 앵그르 들어보셨어요? 앵그르? 이게 몇 페이지인가? 156페이지에 이 유명한 그림 그린 사람이에요. 앵그르. 그래서 이게 다 아시죠? 156페이지에. 156페이지에 이 허리가 길다란 156페이지에 있는 저 위에, 그죠? 오달리스크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그린 이 신고전주의 그 화가입니다. 앵그르. 그래서 이게 앵그르가 이 다빈치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앵그르는 나름 레오나르도를 자신의 선배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프랑스 궁전에 와가지고, 그죠? 이제 마지막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앵그르가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의 죽음을 그림으로 그려서 딱 남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 이제 자신을 초빙한 프랑스와 1세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것으로 그렸는데요. 실제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제 왕은 여기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앵그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죽음. 자, 그래서요, 레오나르도는 그렇게 작품을 많이 남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의 작품 몇 가지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모나리자 얘기를 잔뜩 해보시겠습니다. 마력을 지닌 매혹적인 미소, 그죠? 모나리자. 이게 띄어있죠. 원래 띈 게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건 뭐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모나리자. 이 작품은 1804년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길 때까지 나폴레옹의 침실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그죠? 프랑스와 1세가 받아가지고 계속 그 왕실에서 전수되다가, 그죠? 전해지다가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폴레옹이 만든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프랑스에 있는지는 다빈치가 준 겁니다. 줬기 때문에 프랑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에서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7주 동안 160만 인구가 몰려들어 교통 혼잡을 빚을 정도였으며 도쿄에서는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각 관람자당 10초씩만 보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이다. 리자는 이제 여성 이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녀는 피렌체의 상인 조콘다의 부인일 뿐, 그러니까 조콘다 부인이 그 만으로 23세. 뭐 24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23세 때의 그 젊은 아주 젊은 거죠. 23세 그죠? 23세의 그때의 그림입니다. 물론 23세지만 애를 이미 셋을 낳았다 그래요. 그 당시엔 결혼을 조금 뭐 10대 말에는 다 결혼을 뭐 이렇게 다 정략 결혼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미 정해가지고 딸이 있으면은 딸이 나이가 되면은 10대 후반이 되면은 이쪽 집안에 시집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 자식이 3명이 있는 23살의 젊은 부인을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 피렌체 상인 조콘다가 주문을 해서 그린 걸 텐데, 그죠? 근데 그 뒤 사연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부인일 뿐 그다지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접두어 모나는 부인, 즉 미세스를 가리키는 경칭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나 리자, 그러니까 리자 부인이란 뜻이죠. 그죠? 리자 부인. 그러나 이 초상화는 여러 면에서 전성기 르네상스 회화의 기준을 정립한 작품이다. 모나리자의 머리 뒤에 있는 소실점으로 모든 선들이 집중되는 원근법을 사용하였으며 회화에서 기하학적 구성의 중요성을 정착시킨 삼각형 구도를 활용했다. 그죠? 지난번에 그 삼각형인데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피라미드, 그죠? 입체적인 피라미드 삼각형 그때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딱딱한 측면 초상을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 4분의 3 포즈, 그죠? 약간 옆으로 비틀은 거죠, 그죠? 정면이 아니라 약간 3분의 4 포즈의 초상으로 전환한 계기가 된 작품이다. 그죠? 이게 좀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틀어서 그리는. 그래서 모나리자의 손을 보면 레오나르도가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한때 병원에서 살며 인체의 골격에 대해 연구했고 적어도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해 보았다. 그죠? 그래서 손에 이런 힘줄이나 이런 근육 이런 게 아주 가장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 목적으로 그려진 최초의 그림으로.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액자에 넣는 게 아닌데, 액자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이게 나무판이에요. 나무판. 이게 나무판에 그린 유화입니다. 나무판에 그린 유화에서요, 여러분들. 요거를 보신 적 없죠? 모나리자의 뒷면. 이게 뒷면이에요. 그림 뒷면. 그러니까 저 앞면에 모나리자가 있는 거죠. 나무판에 그린 거죠. 나무판에 딱 그려가지고요. 나무판에 그리고, 근데 나무판에 그리면 나무판이 오래되면 어떻게? 오래되면 휘어지잖아요. 네. 휘어지지 말라고 뒤에 덧댄 거죠. 이게 딱 덧대가지고 세게 탁탁 박아가지고 휘어지지 말도록. 이 모나리자의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캔버스가 아니에요? 예? 캔버스가 아니에요. 씌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나무판에 직접 그린 거예요. 나무판에. 이거 계속 그려지다. 나중에 뭐 티치아노 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다 나무판에 그린 그림입니다. 나무판에 이런 식으로 뒷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휘지 말라고 딱 된 거죠. 아주, 그죠? 돼가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림의 뒷면을 이렇게 허접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의 모델은 피렌체 상인인 조콘다의 부인 리사 마리아 게라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리고 그림이 왜 주문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잠시 가지고 다니는지 명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 모나리자의 뒷면입니다. 아시시라는 동네에 가면 예. 그 루카 사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식당에 이런 나무 탁자에다가 그린 마리아 그림이 있대요. 유명하대요. 그 얘기도 어떻게 나무에다가 그냥 그림 그릴 생각을 했나 했는데 그러니까 다 나무에 그렸어요. 이거 나무 그림이고 나무 위에 있는 그림이고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앞에 것도 그런가? 나무 별도 하나도 안 보이게. 유화니까. 아니 그래도 됐겠죠. 네. 기본적으로 머리를 머리를 그래도 꼼꼼하게 해놓고 보기도 하잖아요. 나무 두께가 꽤 되겠죠. 되죠.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그죠? 나무판. 다 나무판에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모나리자의 뒷면을 우리가 보셨고요. 처음부터 나무판에다 그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 애초에
아니면 이 사람만 아니 이거 다 나우판 그림이에요 대부분 다. 예, 뭐. 스타스가 나오기 전에 예. 보티첼리나 이런 사람들도 다 나무판. 그죠 나무판 아니면 벽화인 거죠. 그게 이제 패널화라고 판넬. 그래서 패널화라는 게 판넬 나무판에 그랬다는 거예요. 패널화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 뭐 패널화라고 나오죠. 패널. 대부분 유명한 건 다 벽화네 진짜. 그죠 벽화가 이제 프레스코화죠. 벽화는 이제 회번죽을 이렇게 칠하고 거기다 마르기 전에 딱 마르기 전에 이제 물감을 입히는 거고 그게 이제 프레스코화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나무판에 이렇게 그리거든가 나무판에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다 나무판에 그린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거. 아 진짜 처음 알았다. 캠퍼스는 나중에 나왔나 보다. 그러니까 캔버스는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냐면은요 페이지가 그 96페이지 맨 밑에 티치아노 이 벌써 맨 밑에 좀 보시면요 그는 또한 나무판을 버리고 헝겊으로 만든 캔버스의 유화를 그린 최초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때나 돼야 이제 최초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차이 안 처음 나요. 때 그러니까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요때쯤 돼야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린넨이라고 하잖아요. 린넨 아주 뻣뻣한 그죠? 거기서 유화를 보통 그리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그 뒤에 보편화가 되는 거죠. 이제 네덜란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티치아노가 그러니까 우리 근대 회화는 다 나무판에 안 그리고 다 그죠? 이 캔버스에 그리니까요, 그죠? 이 티치아노가 그래서 그렇게 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나무판 아니면 벽화인 거예요. 네. 진짜 처음 알았다. 그래서 그걸 판넬이라고 어릴 때 그러잖아요. 야 판넬 가져와라 그래서 패널 나무판 패널이라는 게 나무판이라는 뜻입니다. 나무판. 그래서 우리가 모나리자의 뒷면을 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 번 그래서 배경색을 먼저 해놓은 것 같은데. 다빈치 코드 이런 데 보면 네. 이거 엄청 많이 막 그 책에 보면 많이 덧칠 엄청 했던 예, 덧칠을 많이 했죠. 지우고 또 예, 지우고 또 지우고. 지금 여기 네. 보니까 배경색으로 먼저 다 배경 엄청 많이 바꾼 거. 예, 그렇죠. 예. 배경 예. 먼저 다 깔아놓고 이렇게 칠을 하고. 맞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삼수지만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두껍죠. 그거만 봐도 그 물감 두께만 해도 엄청나죠. 또 칠하고 또 그걸 또 다시 깎아내서 그죠? 긁어내서 깎아내서 또 칠하고. 그러니까 이 다빈치도 나중에 여기다가 이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렸는데, 그죠? 그린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지우고 다시 또 칠한 거예요. 이게. 예. 배경을 보면 뭐 비밀이 어쩌고저쩌고. 예, 뭐 배경에서 많은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배경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한 가지만 뭐 배경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오른쪽 배경하고 왼쪽 배경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배경은 좀 더 가깝게 보이고 오른쪽은 좀 더 멀리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더 움직여 보인다, 좀 이게 약간 그런 식의 효과를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 뒤쪽이 아니고 머리 약간 옆쪽이 소실점인. 그죠? 예. 그러네. 자, 그래서 어쨌든 액자너 벽에 걸 목적으로 그렇죠. 사실 벽에 걸 목적으로 그려진 최초의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건 비종교적인 그림이죠. 이제까지는 이런 거 그려봤자 다 성모나 그죠? 그런 그림들이었는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신화의 인물도 아니고 그죠? 어떤 실존 인물을 집에 걸어놓기 위해서 그린 최초의 그림, 어쨌든 남아있는 거는 최초의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그림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가 뭐 인간 중심이라는 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종교적인 그림이 아닌 비종교적인 그림이니까요, 그죠? 이건 뭐 종교적인 내용은 없죠. 이거 그냥 사람을 그린 거니까요, 이 자체로는. 그만큼 상인들의 지위가 올라간다. 그렇죠. 상인들이 올라간 거죠. 이거 딱 집에 걸어놓고 사랑하는 거지. 야, 나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야, 저 누가 그랬냐? 다 치워줄 거야. 그거 엄청난 거죠. 이콘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예. 걸어놓거나 그러려고. 이코는 갖고 다니는 거죠. 이코는 나무판. 이코는 물론 나무판이에요. 나무판에 패널에 그린 건데 이코는 갖고 다니는 왜 갖고 다니는 겁니다. 놓는 게 아니고. 물론 집에도 놨겠지만 놓고 갖고 다니겠죠. 앞에 한번 나왔어. 예, 부적처럼. 부적 같은 걸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부적.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부적도 집에 이렇게 놓잖아. 그렇죠. 뭐 그렇긴 하겠죠. 집에 놓고 뭐 그것도 하지만 갖고 다니기도 하고. 예. 막 거는 게 아니었어 이거는. 그래서 이콘은 옆에 많이 달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콘도 뭐 종류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붙이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예. 우리 지금 뭐 네이 안에 이렇게 부적 꼬매갖고 다니는 예. 사람 있듯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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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사람은 베개에도 보석을 넣었대. 베개도요. 온갖 데다 넣는 네. 오늘 새로 아는 사실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액자에 넣어 벽역을 목적으로 그려진 최초의 그림으로 유화 물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그러니까 고전까지는 왜 템페라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계란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요건 이제 유화 물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강조했던 이전 화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전에는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색칠을 했겠죠. 요즘 애들도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색칠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윤곽선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전 화가들 작품과는 달리 레오나르도는 명암 제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형체를 다듬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어두운 밑바탕에서 시작하여 반투명의 유약을 10개 겹겹이 칠해가면서 3차원적인 형태와 같은 착각을 주고 있다. 이것을 스푸마토 기법이라 하는데, 레오나르도는 이 기법을 통해 윤곽선이나 경계선 없이 안개 속에 떠있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색채도 어색하게 나뉘는 법이 없이 어두운 면에서 밝은 색으로 미묘하게 겹쳐지고 있다. 이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윤곽선을 그린 다음에, 그죠? 애들 그리는 방식으로, 그죠? 윤곽선 그리고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뭐 검은색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윤곽선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겹을 칠하면서 점점 흐리게 또는 점점 진하게 그런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체도 어두운 그늘로부터 잘 드러나 있으며 동시에 그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요 스푸마토 기법은 좀 이따가 잠시 또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이제 레오나르도의 그가 창안한 방식이에요. 윤곽선 없이 이렇게 스푸마토, 그러니까 흐리게 윤곽선 없이 이렇게 그린 그런 것. 자,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래서 공식 초상화가 지니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레오나르도는 악사와 광대를 동원해서 모델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그죠? 이게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레오나르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모델이 아마 오래 앉아 있었을 될 거예요. 오래. 그죠? 그거 못 견디죠. 오래 앉아서 못 견디기 때문에 아마 뭐 좀 쑤시니까 이제, 그죠? 뭐 이 사람은 돈 많은 상인이니까 악사, 광대 동원해서 재밌게 하고, 좀 웃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김치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의 손이 그의 상상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한 레오나르도가 이 작품을 미안적인 채로 버려두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아마 완벽주의 때문일 것 같다는 얘기죠. 그죠?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이거 아닌데 해서 좀 남겨놓은 것 같다, 미완성으로. 하지만 이 작품은 걸작으로 칭송받으면서, 그죠? 다음 세대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가요, 1911년 이탈리아 예술의 금자탑이 프랑스에 있는 것에 분개한 한 이탈리아인 노동자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훔쳐 고국 땅으로 반입한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이 사람이 미술사가가 좀 잘못 쓴지, 근데 좀 옛날 문헌을 봐서 그런가, 이게 정확히 옳진 않아요. 그 이탈리아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파리에 이제 그 처박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2년 후 애국자 도둑이 지저분한 방에서 발견돼요. 다시 루브르로 돌아갔다. 근데 요거는 사실 명분일 뿐이고요. 나중에 붙잡힌 다음에 그 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 우리 이탈리아 학교 왜 여기가 있냐. 근데 사실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게, 다빈치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다빈치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자기 불러주는 사람 찾아가는 거지. 그럼 이거 직접 준 건데, 왕한테, 프랑스 왕한테.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명분일 뿐이고, 붙잡힌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나는 애국심에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뿐인 거고, 실제로는 도둑입니다. 도둑이고, 이게 빈첸초 페루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 자체도 유명해요. 유명한데 어디다 제가 써놨나 안 써놨나 모르겠다. 따로 안 써놓은 것 같구나. 빈첸토 페루자라는 벌써 이탈리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루브르 박물관 이거 작업할 때 같이 했던 노동자예요. 모나리자 이 유리 작업을 했던 노동자예요. 유리 작업. 그러니까 나중에 유리를 어떻게 뜯는 줄 아는 거지, 지가. 다 원래 내부자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근데 이때 작업을 할 때 참여한 사람이 그 미술가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미술가 전문가로서 피카소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카소가 의심받고 체포당했어요. 네가 훔쳐갔지 해가지고.
왜냐면 피카소가 이거 이렇게 하라라고 나중에 이제 했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거를 같이 합의해서. 그래서 피카소하고 아폴리네라고 다 체포돼가지고 너 빨리 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 그때 같이 그 유리벽을 이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 유리벽을 시공했던 그 작업부. 그러니까 이탈리아 외국인 노동자죠, 그죠? 얘가 그걸 이제 유리벽을 뜯고 훔쳐가서 자기 방에 숨겨뒀다가 근데 이거는 쥐가 팔려고 했는데 팔 수가 없는 너무 유명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진짜요? 너무 유명해서 팔 수가 없어 2년 동안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 이제 밝혀진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 문제 또 못 잡았지? 진짜 큰 손이랑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노동자니까 연결이 안 된 거죠 이게 노동자니까. 믿지도 않았겠어요. 그죠 믿지도 않고 모르겠겠죠 다들. 자 그래서 이런데 안 되고 또 이렇게 지하에 뭐 그런 그런 경로로 팔았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 뭐 누가 사겠어요? 이거 샀다가 그거 어떻게 너무나 유명한 작물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너무나 유명해진 그림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나리자. 저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1952년까지 최소한 61개의 모나리자를 모방한 작품이 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현대 예술가들도 계속 이걸 이제 반복해서 그죠 이 주제를 모나리자를. 그래서 1919년 마르셀 쥐샹의 부정적이고 호색적인 초상화로부터 이거 뭐 다들 아시죠? 그죠?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연장, 뭐 1984년 제스퍼 존스 작품 이르기까지 모나리자는 미술사상 가장 존중받는 예술 작품일 뿐 아니라 모방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재생산되는 오늘날의 어떤 그 이미지가 되었죠. 이미지 그죠?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모나리자 얘기를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실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모나리자 미소의 비밀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오늘날. 모나리자 네. 그 그림 밑에는 라 조콘다라고 되는데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라 조콘다가 그 상인. 그러니까 라가 여성형이죠. 여성형. 그러니까 조콘다 부인. 부인. 그러니까 결혼하면 성이 바뀌잖아요. 조콘다로 그죠? 그리고 거기다 라를 붙이면은 그 르가 되면은 남성이 되는 거고 라가 되면 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조콘다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나리자 미소의 비밀에 대한 과학적인 관점의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여자성이라고 생각해서 앉은 거 아니야? 눈썹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특이했잖아요 이게 이게 왜 그런 얘기도 있어. 눈썹을 그렸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을 쉬었다가 맞아요. 눈썹이 왜 여잔데 이렇게 아니 뭐지 좀 이상하게 안 그래도 이게 대단한 작품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썹을 못 그려서 미완성이다. 그죠? 눈썹을 어떻게 그릴까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둔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완성된 거로 여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갖고 다녔겠죠. 근데 눈썹이 자욱하잖아. 이상해. 굉장히 많이 자욱. 그죠? 눈썹이 이렇게 되는 데가 엄청 중요하죠. 멘타잖아. 우리 모나리자 미소의 비밀,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만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뭐 하나라면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잘 보실 수 없는 깊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의 비밀. 이게 모나리자 미소가 이제 왜 비밀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신비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작품 속 여인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정이 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가만히 보는, 즉, 여인의 표정에 비치는 미소는 어떻든 비웃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비웃음처럼 보이다가도 슬픔을 머금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사라지기도 해서 그냥 무표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그렇다는 거, 이게. 이게 좀 그래요, 모나리자의 미소가. 이 얼굴에서 초점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사가들은 이러한 효과가 그 다빈치가 창안한 좀 전에 나왔죠. 스푸마토 기법. 그죠?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스푸마토란 이탈리아어로 흐릿한 또는 뭐 자욱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스푸마토 기법은 사물의 윤곽선을 불분명하게 그리는, 그러니까 윤곽선을 실제로 그리지 않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명암법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미술사가들에 따르면
다빈치는 얼굴 표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입꼬리하고, 그죠? 눈꼬리죠. 그죠? 그러니까 입 가장자리와 눈 가장자리, 즉 입꼬리하고 눈꼬리를 거기를 이렇게 이제 스푸마토 기법으로 어떤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그죠? 거기에 명암의 변화를 주면서 여러 번 덧칠함으로써 스푸마토 기법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자욱하게 표현해서 감상자들이 주관적 느낌에 따라 그림을 다르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흐릿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입꼬리나 눈꼬리를 그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과학적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슬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약간 우리 비웃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한 사람이 모나리자를 볼 때, 그죠? 동일한 사람이 어떨 때는 이게 좀, 그러니까 미소가 변화한다는 거지. 같은 사람이 이걸 볼 때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르게 본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모나리자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모나리자 미소가 좀 바뀐다는 거예요. 표정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발생한 일이냐. 이게 우리 그 시각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각 시스템. 시각 시스템.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중심 시각과 주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상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한마디로 눈 초점이 딱 바라보는 그 중심 시각이 있고 그거 말고 우리 주변 시각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멀리 있는 그 그리스 그 원형 극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 시각으로 이렇게 저기 누구 있구나 딱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요게 중심 시각이고 하지만 이것만 보진 않죠. 그죠? 이걸 보다가 옆에서 누가 딱 나타나면은 우리는 이걸 알아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똑같이 보고 있지만 눈동자를 돌리지 않아도 옆에서 뭔가 나타나거나 지나가는 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일종의 주변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은 기본적으로 아예 그 세포의 그 분포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원뿔세포, 뭐 막대세포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게 뭐 추상세포, 간상세포 이렇게 표현했으면 오늘은 원뿔세포, 막대세포. 그래서 중심 시각은 주로 밝은 환경에서 작동하는 우리가 밝을 때 작동하는 그런 그 초점 있는 그런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해상도로 처리하는 시선의 중심부 영역이다. 그래서 가장 선명한 시각 이미지를 만들며 물체의 색깔을 탐지합니다. 물체의 색깔. 정면으로 보면 색깔도 알아보고 저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로 이제 원뿔 세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변 시각은 우리 망막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이 망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죠, 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여기 이제 망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 이제 시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분포도를 표시면 여기 원뿔 세포로서 그래서 여기에 돼 있고 이제 주변 시각은 이거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세포가 많거든요. 실제로 세포 숫자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세포 숫자는 이거에 한 10배 이상으로 세포 숫자는 많은데 이것으로 보는 게 주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우리 눈은 원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화의 순서상 이게 그냥 흐릿한 시각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흐릿한 시각이. 그래서 이거는 주변 시각으로서 주로 어두운 환경에서 작동한다. 근데 우리 포유류가 원래 야행성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볼 때는 색깔을 감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색깔을 알 필요도 없고 밤에는 그죠? 우리 포유류의 시각은 색깔을 감지하기보다는 우리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색깔은 탐지하지 못하며 명암과 움직임을 탐지하는데요. 우리 포유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움직임을 탐지하는 거죠. 이게 생존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 시각으로 볼 때도 똑바로 보지 않고 있지만 옆에서 뭔가 휙 지나가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움직임을, 미세한 움직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간상세포, 막대세포들이 쭉 이렇게 분포하면서 우리는 그 시각이 먼저 진화했다. 그래서 주로 어두운 환경에서 작동하는 그래서 낮은 해상도로 처리되는 그러니까 사물을 정확히 보진 않아요. 근데 정확히 볼 필요가 없지. 뭐가 있냐 없냐 그죠? 좀 밝으냐 흐리냐 그것만 파악하면은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 시각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것이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이거 중심 시각으로. 그래서 그 원뿔 세포는 나중에 진화한 거고요. 나중에 진화하면서 우리가 밝은 낮에 그죠? 그 대낮 밝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원뿔 세포들이 진화하고 이제 색깔을 구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 동물들은 색깔을 구별 못해요. 이게 없는 거죠. 이 원뿔 세포의 종류도 한두 가지밖에 없고요. 우리는 3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크게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그 시각 자체를요. 시각의 구성 자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변 시각과 중심 시각.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모나리자가 이게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나타나는 가변성, 그죠? 그 어떻게 보면은 웃고 있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안 웃는 것 같고, 그죠? 그냥 무덤덤한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중심 시각과 주변 시각의 교체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그냥 한 군데만 보지 않죠. 모나리자의 눈이나 그 입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우리 눈동자는 끊임없이 살살살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동자의 초점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초점이 움직이면서 중심 시각이 모나리자의 입에 위치하면 미소는 잘 보이지 않으면 무표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나리자 이게 그죠? 이게 딱 입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냥 뭐 웃는 게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입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런데 어디 갔지? 그 시선이 그림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여 모나리자의 입이 그 이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입이 이제 이런데 그죠? 이 주변 시각에 입이 주변 시각에 포착되면 미소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살짝 움직이는 듯한 그죠? 움직이는 듯한 그런 식으로 표정도 활기를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좀 웃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우리의 시각의 초점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시각과 주변 시각을 이렇게 교차하기 때문에 그죠? 교차하기 때문에 중심 시각으로 입을 볼 때는 무표정하게 보이고 주변 시각으로 딱 들어오면은 뭔가 살짝 웃는 것처럼 그죠? 웃거나 살짝 움직이는 듯한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는 중심 시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면 잘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해상도가 떨어지는 주변 시각에 의해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입이 시선의 중심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달리 이렇게 변화해서 보인다라는 게 오늘날 이제 과학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근당하니까. 그런데 이게 모나리자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모든 그죠. 그림이 다 이게 주변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가변적인 그림들 좀 그죠? 야, 어떨 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떨 때도 더 다르게 보이고 그런 게 아마 요 중심 시각과 주변 시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전체를 보면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입만 보고 있으면 안 올라가 보여요. 그죠. 입꼬리와 눈꼬리의 그 명암을 구별하는 게 주변시. 주변 시각이니까. 매지가이가 그런 효과를 이용한 겁니까? 매지가이요? 매지가이도 주변 시각, 중심 시각을 활용하긴 하는 거죠. 또는 맹점도 활용하기도 하고. 맞아. 이상하게. 다른 그림으로 보이고. 맹점도 활용하고요. 그거는 맹점까지 활용해서 맹점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그것까지 활용해서 보이는 거죠. 매지가이는. 그죠 그렇게 보이죠. 전체를 보면은. 눈 감고 다시 딱 보면 웃고 있다가 딱 보면 안 웃어.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 안 웃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웃고 있고 그죠? 그 가변성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오늘 과학적으로 같은 그림인데 느낌이 확 다른데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물을 보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진짜 루브르 박물관 가서 실물을 봐야 된다. 실물 보면 이거 진짜 다르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 사람들은요. 지금 미술사가들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 실물은 다르다. 실물은 우리가 이게 컴퓨터 이미지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 요하로 그렸으면 요한 원래 이렇게 좀 거칠거칠. 그죠. 두툼하죠. 두툼하고. 나이프라. 붓으로 안 그리죠. 붓으로도 하고 이제 나이프로도 하고 뭐 그죠? 덧칠하고 하니까. 나이프를 뗐어요. 자,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이렇게 가변적인 이유는 우리의 시각 세계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시각 세계가 왔다 갔다 할 때. 알고 그린 거죠? 글쎄요, 다빈치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 그림 몇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다빈치 그림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다빈치가 좀 초창기에 그린 흰 족제비를 아는 그런 여인. 그래서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애인. 그러니까 실제 부인은 따로 있고 애인이 또 있는 거예요. 애인이 훨씬 이제 예쁘고 귀여움을 받은 거죠. 애인 초상화 그려주고 부인은 그건 네가 네 돈 주고 그려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유명한 그림,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이것도 나무판에 템페라, 이건 템페라 유화가 아니라 계란 반죽으로 그런 그림입니다. 나무판에. 그래서 그런 그림이고요. 네. 족제비, 흰 족제비. 네. 흰 족제비 그 당시 또 어떤 뭐 부의 상징이자 뭐 그런 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족제비 그죠? 흰 족제비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족제비 그죠? 예, 예. 자. 스푸마토 거예요? 아니죠? 스푸마토는 아니죠, 요거는. 그죠? 요건 스푸마토는 아니죠. 그죠? 살짝 있는 거 있지만. 요거는 이제 명확하죠. 요거는 다빈치의 마지막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 그림. 그래서 이게 또 묘해요, 묘해. 세례자 요한의 젊을 때 그린 건데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네. 진짜 묘하죠, 그죠? 마지막 그림. 죽기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그린 나무판에, 이것도 나무판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남성과 여성을 같이 섞어놓은 거다. 그죠? 남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묘한 그런 그림으로. 떡대는 남자다. 예, 예. 근데 얼굴은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그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손짓이 뭐냐? 이게 세례자 요한인데, 세례자 요한이 뭐냐? 이거 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예.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그림입니다. 그죠? 묘한 그림, 다빈치. 웃음이 더 묘해. 그죠? 묘하죠, 웃음이 것도. 그죠? 이것도. 예. 무슨 의미로 웃으면서 적는 걸까? 사실 잘 그렸다고. 예. 그 야경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예, 뒤에 나오죠.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야경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원래는 낫을 그린 그림이죠. 낫. 예. 그래서 야경이 따르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예. 저것도 좀 그런 거. 글쎄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뭐 아닐 수도 있죠. 129페이지에 그죠? 129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120. 이게 야경이 아니라 원래는 그죠? 낫을 그린 건데 이게 그 오래되면서 낡아가지고 밤을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목도 야경이 됐는데 사실은 야경이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아스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연구자들이 다 뜯어보고 그러니까 불빛이 좀 광원의 약한 불빛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묘한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남긴. 뭐 다빈치 그림을 몇 개 안 그렸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것도 나무판에 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그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화제가 된 그림.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살바도로 그죠? 세이브 그죠? 문디가 이제 땅이란 뜻이고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다빈치가 이것도 나무판에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다빈치가 그렸고요. 뒷 마무리는 제자가 좀 한 손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알고 있는데 주문자와 이런. 근데 오랫동안 유실되었다가 2005년에 이제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뭐 나무판이 막 이렇게 찢어지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복원시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상 최고액 5천억 원 그림 하나에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5천억 원을 넘는 가격으로 낙찰되어 사상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개인 소장. 그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기? 모하메드 빈이니까. 빈살만. 바로 그 사람. 빈살만. 바로 오늘날 맨날 시험 뉴스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빈살만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약간 비대칭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림이 그러니까 서져 있는 느낌 안 들어? 눈이 짝짝이야. 그치, 짝꿍이 약간 그죠? 약간. 어쨌든 뭐 말이 많았는데 이게 진짜다 아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이건 진짜라. 그 여러 가지 그 옛날에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런 증거도 있고 있었는데 그림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어쨌든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빈살만이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 자기네가 아랍의 르브르를 뭐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빈살만이. 근데 아직 현재는 이제 빈살만이 가지고 있어요. 빈살만이.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명한 가장 실제로 비싸게 팔린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뭐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냐 그런 얘기할 때 저 그림하고 비교해서 야 저거에 한 3-4배 되지 않겠느냐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한 2조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모나리자 가격을. 근데 뭐 사실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뭐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최후의 만찬.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죠. 최후의 만찬. 그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화 최후의 만찬. 그래서 이 그림은 먼저 요거를 보시면 먼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원래 그 수도원의 식당에서,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주문한 거죠. 그죠? 우리 수도원의 수도사들, 그죠? 수도한 사람들의 그 신앙심을 위해서 수도원 벽에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도원 그 식당 홀이에요, 홀. 그죠? 그러니까 홀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저 안에 이렇게 딱 원근법으로 쭉 들어가서 새로운 방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쪽에서는 그 수도원들이 수녀와 수도사들이 식사했을 거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딱 저거를 보면은 저쪽에서 예수가 그죠? 식사를 하는 딱 그런 식의 효과가 딱 드러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이건 사진이니까 약간 좀 이런 장치도 있고 해서 좀 그죠? 접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접근장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야 뭔가 정말 예수와 같이 식사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딱 만든 가장 유명한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복원하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커요. 그죠? 거의 실물 모양이죠. 그죠? 그 크기가, 사람 크기가, 그죠? 실물보다 살짝 더 큰, 엄청 큰 그림입니다. 사실 요걸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사람 키에 비해서, 야, 그죠? 크기들이 실물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표현된, 자, 그래서요, 복원했는데,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손상됐느냐? 이건 다빈치가 프레스코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프레스코화로 그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벽화인데, 그러니까 프레스코를 그리려면은 아마 그것도 다빈치가 완벽주의자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코는 그 하얀 회방죽을 바르고 마르기 전에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기 전에 칠하려면 빨리 이렇게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빈치는 이제 이게 오래 재는 거지. 완벽주의자니까 이렇게 하고, 야, 아니야, 또 뜯어버리고 또. 이게 자기가 영 프레스코와의 기질이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름과 템페라가 혼합된 안료. 그죠? 그러니까 벽화인데 프레스코화로 이렇게 회반죽이 딱 그 벽에 밀착되도록 그렇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템페라, 그죠? 계란 반죽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제 손상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 우리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화 최후의 만찬. 그래서 먼저 위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의 가장 유명한 초상화라면 프레스코화, 이게 그러니까 프레스코가 기본으로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위에 칠을 템페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프레스코화인 최후의 만찬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화일 것이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예술가는 두 가지 목표를 가져간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인간과 그 영혼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묘사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각 인물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훌륭하게 묘사하여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술의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그 마음을 그죠? 몸짓으로 다 표현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들은 제자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뭐 팔았나요? 아니면 뭐지? 부른 거죠? 팔아먹는 거 맞는데요. 예. 이게 카톨릭이랑 개신교? 개신교랑 이게 성서 번역하는데 말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개신교는 그리고 저희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또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왜 가이사의 것을 이제 저희는 그냥 황제의 것을 뭐 그렇죠. 황제라고 하는 게 맞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오히려 더. 케사르 시저니까 시저가 이제 황제의 대명사니까요. 황제. 그래서요, 이 유다, 그죠? 유다는 외롭게 떨어져 있으면, 유다가 이제 나중에 그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겼으니까, 그죠? 보통 그렇게 유다는 따로, 그죠? 따로 그리고 예수가 성찬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레오나르도는 이제 그렇게 직접, 그죠? 직접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유다를 뭐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죠? 바로 그 유다를 바로 옆에 또 앉혀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죠? 여기 유다입니다. 요거. 여기 지금 여기 깜짝 놀라서 뒤집고 여기 앞에 그릇을 뒤엎은, 소금 그릇을 뒤엎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예수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제 그 순간에 그죠? 제자들이 놀라서 그게 저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래서 화가는 제자들의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들을 통해 미술에서 처음으로 각 사도들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12사도, 12사도의 성격과 심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묘사한 건 사실상 최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죠? 이 장면을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최후의 만찬 연구하면서 그린 그런 스케치입니다. 예수가 있고, 그죠? 옆에 뭐 이렇게 퍼져 있고, 뭐 이러네요. 그죠? 자, 그래서요,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불행히도 레오나르도는 전통적인 프레스코의 제작 방법이 기질상으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는 기름과 템페라가 혼합된 안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완전히 프레스코화로 완전히 만든 게 아니라 프레스코화로 일부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름과 템페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전에 벌써 벽면에 탈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이 건물은 마구간으로 사용되었고, 그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그림의 전면에 쌓은 바리케이트용 모래 부대에 균이 서식하면서 프레스코화가 망가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수 작업을 통해 화려한 색감물들의 원상이 복구되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또 왼쪽에 보시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반찬, 밀라노, 그죠?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아의 수도원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라 그레치아의 수도원에서 식당으로 사용되던 긴 홀의 벽화로 그려진 것이다. 그림 속의 사선들이 예수의 머리 뒤로 집중되는 원근법을 사용하여 예수는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아까 봤던 것처럼 그죠? 그 수도원 식당하고 딱 어울리게, 그죠? 그렇게 원근법적으로 입체적으로 그 방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의 표정이나 12제자들은 표정이나 제스처에 의해서 3사람씩 자연스럽게 4그룹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른편의 첫 번째는 요한이 앉아 있고,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요한의 귀에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으며, 베드로가 야 너 아냐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지금. 배신할 거라 그러니까 야 너 아냐 너, 그죠? 마치 베드로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게 요한, 그죠? 요한 옆에 베드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가로 유다, 그죠? 여기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고요.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몸을 기울인 가로 유다는 당황해서 그릇을 엎는다, 그죠? 저 손끝을 엎고 있습니다. 그 옆에 놀란 듯 10손가락을 펴고 있는 안드레에 이어 야고보, 유다의 형과 바르톨로메오가 또 하나의 물리고 있다. 이 맨 끝에가 이제 바르톨로메오, 맨날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자주 나오는 그런 바르톨로메오고, 저 이쪽에 이제 또 도마가 나옵니다. 저 도마,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왼편에는 공포에 질린 듯 양팔을 벌린 야고보가 있고, 그 뒤에 의심받는 도마, 그죠? 도마가 알죠? 도마가 누군지, 그죠? 도마가 나중에 우리가 거기 그림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 그림이냐? 이제 상처에 손 집어넣는 그림, 그죠? 저기 114페이지잖아요. 114페이지 손 집어넣는 그림, 그죠? 도마. 그 도마가 이제 손가락을 해가지고 납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필리보와 함께 자신들의 결병을 주장하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며, 네 번째 그룹 저 끝쪽에는요, 그죠? 마테오와 유다, 다데오 유다와 맨 마지막에 앉은 시몬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고 듯하다. 이러한 불안과 소란 속에서도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인 듯 침착한 예수는 전체 화면의 중심이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가 이렇게 딱 손 펼치고서 이렇게, 그죠? 이것은 뭐 나의 살과 피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건데요. 뭐 어쨌든 뭐 근데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뭐 또 나중에 말이 많습니다, 그죠? 유다서 쪽 이래 있잖아요, 그죠? 유다만이 뭐 그 진실을 알았다는 둥,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부활과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화, 최후의 만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그 배경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그것이 다가오죠, 그죠? 그 식당하고 같이 보면은, 아, 이게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구나,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요, 이제 드디어 미켈란젤로, 이제 그 정도 하시겠고요. 이번에는, 다빈치 그 정도 하시겠고, 이제 이번엔 미켈란젤로. 또 사실상 미켈란젤로가 그 르네상스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작품을 남기고, 이거 이 후대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요. 그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때문에 사실은 그 뒷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사실은.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만드느냐, 미켈란젤로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봐도 미켈란젤로보다 더 이 조각이나 그림을 그리는 걸 이걸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뒷사람들한테는 정말 커다란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다, 미켈란젤로. 자, 그래서요, 이제 90페이지 미켈란젤로 보시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신성한 사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아주 뭐 오래 살았어요. 89세? 그죠? 까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또 이게 또 아주 또 그 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주 크게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자, 그래서 20살 차이 나네요. 예, 그죠? 다빈치보다. 가장 오래 살고 그 르네상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에 석공을 남편으로 둔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천재성이라는 게 사실 그 타고났다기보다는 어릴 때의 그 어떤 결정적 시기 때 그 신경망들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살아남아서 이제 그 나중에 천재성으로 발현된다라는 최신의 과학 이론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어릴 때부터 조각과 수묘 등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조각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보다 존경받는 직업을 갖기를 강요했다. 뭐 조각가라는 게 말이 이제 오늘날엔 조각가인 거지. 그 당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하급 노동자 내지는 뭐 그 납품업자니까요. 납품업자. 그러나 메디치 가문의 로렌조, 그죠? 그 로렌조 드 메디치가 그 피렌체를 지배할 당시에 이 소년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15살에 피렌체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수양 아들로 삼고 이제 그 배우도록, 그죠? 이런 걸 조각을 배우도록 자기가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후원하는 거죠. 왜 이런, 그죠? 이런 세력들은 뭔가 이른바 싹수가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그래서 자기들이 교육시키고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죠?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누구보다도 예술가의 위상을 높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창조의 재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켈란젤로는 모든 관습을 깨뜨렸다. 숭배자들은 그를 신성한 사람으로 불렀을 정도였지만 그 대가는 고독뿐이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스스로 성격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한 번은 그의 라이벌이자 뭐 한참 후배인 라파엘로가 귀족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본 미켈란젤로가 귀족 도련님처럼 찬미자에게 둘러싸여 어디를 가야 하고 묻자 라파엘로는 그럼 당신은 사형 집행인처럼 혼자서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라고 응답했던 일화가 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아주 고독한, 그죠?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위대했기 때문에 고독한 그 예술가의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일체 제자를 두지 않았고, 근데 요거는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은 항상 뒀습니다. 왜냐면 그 아무리 미켈란젤로라도 프레스코를 혼자 그릴 수 없거든요. 옆에서 계속 해반죽을 반죽해주고 붙여주고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없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직접 자신의 직계 제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직계 어떤 도제 이런 거, 그죠? 그런 나는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프레스코와 그리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다. 화로처럼 물을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작업을 많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국 혼자 한 건 아닙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 큰 작업을 그런 거를. 계속 옆에서 그 알료를 개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동시에 진행돼야만 그게 마르지 않지. 안 그러면 이거 했다 하면 또 그 사이에 다 이쪽이 이미 개했던 알료가 말라버리고 뭐 이게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요. 근데 어쨌든 직계 제자는 두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켈란젤로 제자가 그린 초상화가 또 있어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어디 갔냐, 초상화죠. 이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그린 초상화. 미켈란젤로의 제자도 상당히 나름 뛰어났던 겁니다.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지만요. 미켈란젤로가 직접 그 제자로 이렇게 그 직계 제자라고 인정하진 않았지만은요. 미켈란젤로의 초상화. 그래서 아주 고독한 예술가. 자, 그래서요, 자신이 작업하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모습을, 그죠? 이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완성되기 전엔 또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좀 더 맞아요.
완성되기 전엔. 그래서 교황조차도 막 그거를 못 보게 했는데 나중에 교황이 미리 공개하는 바람에 미켈란젤로가 엄청 화를 내고 뭐 싸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제 작업장을 다 가린 상태로 작업을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결혼을 하지 않았죠. 미켈란젤로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후계자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자 나에게는 끊임없이 나를 들볶아대는 예술이라는 마누라가 있고 내가 남긴 작품들이 나의 자식들이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매우 격정적이고 강직하며 거침없이 행동했으며 근데 이것이 이제 실력이 되니까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채석장이 있을 때나 작업 중일 때에만 행복해했다. 그는 신랄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로 어느 날 사람들이 어떤 화가의 그림 속 황소가 매우 잘 묘사되었다고 칭찬하자 모든 화가들이 자신의 초상은 잘 그리는 법이지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주 뭐 다른 사람들이 그림은 아예 그림 취급을 안 한 아주 그런 또 그런 엄청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건축가, 화가, 조각가, 공학자로 활약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산 전체를 거대한 조각품으로 만들려고 계획한 적도 있었다. 미켈란젤로는 약 90세, 그죠? 89세, 90세까지 장수했으며 죽기 직전까지도 조각품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일에 빠져서 그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의 유언은 이제야 조각의 기본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죽어야 하다니라는 말이었다. 죽을 때까지 엄청난 그 조각에 대한 특히 열정을 자, 그래서 아래쪽에 조각가로서의 미켈란젤로. 자, 미켈란젤로는 모든 예술들 가운데에서 조각가가 신과 가장 가깝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신이 진흙에서 생명체를 창조했듯이 조각가 역시 돌에서 미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미라기보다는 생명이라고 봐야 돼요. 생명, 하나의 생명, 그죠? 생명, 그러니까 어떤 영혼, 혼이 담긴 것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라는 말은 좀 현대적인 개념이고요. 미라기보다는 그 혼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여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조각을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인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그 인물이 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리석 자체가 혼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각가들이 실수한 부분을 다른 대리석 조각에서 뜯어 맞춰 눈가림하는 데에 비해 이런 일 많았죠. 왜냐면 조각은 한번 잘못 어긋나면은 잘못 깨지면은 이렇게 갖다 붙이고 풀로 갖다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언제나 한 덩어리로 조각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것 중에 3분의 2가 또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거나 잘못됐으니까 하다 망한 거지. 중간에 버려두거나. 그 엄청 많아요. 너무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 미완성으로 남긴 것들이 미켈란젤로 작업장에.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 언제나 한 덩어리로 조각해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의 산에서 쪼아냈을 때는 어떤 한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다른 조각가들에게 충고했다고 한다. 근데 다른 조각가들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지. 하다 보면 실수해서 깨져나가고 잘못 깨져나가고 덕 깎고 들 깎고 뭐 주로 이제 덕 깎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그죠? 피에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성모 마리아가 이제 천처럼 보이는. 그죠? 아주 뭐 대단하죠. 이걸 하나로 아주 그리스적인 그런 신체를 가진 그 예술을 아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대단해요. 이거 돌 하나에서 깎아낸 거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좌절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요, 그죠? 자, 그래서 맨 위에 오른쪽 위에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첫 작품은 23세에 조각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 피에타이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우리가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 죽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내려와서 안고 있는 성모가 안고 있는 이 피에타. 그래서 피라미드 구도는 레오나르도에게 배운 것이고 성모 마리아의 평온한 얼굴은 그리스 조각의 사실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예수의 신체 구조는 시체의 해부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 작품을 처음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 그죠? 23살의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라고는 좀처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두른 띠에 자신의 이름을 조각해 넣었는데 그가 작품에 사인한 유일한 예입니다. 아주 이건 내 거야, 내가 했어 해가지고 이거 황당합니다. 이게 사실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교황이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이거야. 하늘이 알아주는 거로는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 이름을 새겼어요. 이 성모, 이 한가운데, 이거 한가운데 와서 이거, 그죠? 성모 한가운데 띠 있죠, 띠, 그죠? 이렇게, 그죠? 이 어깨에서 이게 X자로 내려오는 그 띠. 거기다가, 이렇게, 그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죠? 피렌치아, 그죠? 피렌치아 해가지고,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내가 만들었다. 이거 써버렸어. 아주. 한복판에다가. 비디오 아니고 어떻게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만약에 중세 때나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납품도 안 되고 이거는 아예 그냥 그 교황이나 그죠 신부들한테 엄청 혼났을 텐데 이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 인정해야지.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본 적이 없는, 하긴 오늘날에도 보기 어려운 작품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이 또 실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 바오로 대성당, 그죠? 지금 성 바오로 베드로, 그죠? 지금 그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실제 한 그 틈에 이렇게 딱 실제로 딱 이게 물론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사람들 접근 못하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자, 그래서요, 미켈란젤로의 자화상 얘기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이고, 끝내야 되겠네요. 또 있는 거 아시죠? 피에타는 많이 있죠, 예. 아까 미켈란젤로 또 있죠. 죽기 전에도 그린 것도 있죠. 만드는 거 조각.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이후에 마니에리즘하고 이제 그런 경향, 그죠? 그 시대적인 경향이 또 이제 미켈란젤로 작품에 반영되는 얘기할 때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미켈란젤로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예술가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다. 즉, 그러니까 장인과는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든 사실상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뛰어나도 이제 장인이죠. 사실. 다빈치도 그랬고, 그죠? 그렇게 보였는데, 미켈란젤로에 이르러서 드디어.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미켈란젤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뭐 미켈란젤로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오늘날 우리가 예술가라 부르는 사람들이란 실제로는 일종의 궁중납품업자 또는 최고급 실내 인테리어 업자, 그죠? 다 건물 짓고, 야, 여기 한번 멋진 그림 그려봐. 이렇게, 그죠?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임무는 주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물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죠?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우선적으로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작품을 그리다 보면은 자신의 이제 생각이 드러나죠. 거기에 표현되긴 하지만은요, 그거를 앞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주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물품을 만드는 게 이제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내부의 것,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작품으로 형상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부터, 이때부터 자신이.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이 웃기지 말라. 내가 맞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사상 비교해 보면은요, 이 미켈란젤로부터 한 300년 뒷 사람이지만 한 250년 하면 베토벤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음악사에서 베토벤. 그러니까 베토벤 전과 후가 되게 달라지는데 베토벤 바로 앞에 이제 모차르트, 하이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하이든은 주문자들, 그죠? 그 곡을 주문한 누구 생일인데 누구 뭐 황제 즉위식인데 이제 그거에 맞도록 그 주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작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생애는 아주 비극적이었지만 그 작품은 한없이 즐겁고 명랑하고 밝잖아요. 그죠? 왜냐면 주문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문자의 의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작곡을 한 건데, 베토벤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베토벤은 주문자도 물론 없었고, 사실상 없었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작곡을 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이제 유지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지만은요, 낭만주의 넘어오면서, 어쨌든 그래서 베토벤은 이 미켈란젤로랑 비슷해요. 그 자신의 내부의 것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청중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죠? 베토벤 음악은 딱 들으면은 뭐 감동적이고 이제 한데, 그것은 이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그 베토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예술가가 갑자기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천재. 그죠? 천재로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훔쳐가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술관념이 생긴 게 오늘날의 예술관념, 천재로서의 예술감, 베토벤 그때부터.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거부터 한 250년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자의 의도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그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죠? 표현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한평생 그렇게 구현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또 다음에 또 우리 미켈란젤로의 또 엄청난 작품들을 보시면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얘기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